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초전도체와 초전도 현상입니다. 먼저 이자 핵융합 이렇게 초전도 강의를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초청해 주셔서 이 초전도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플라즈마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좋은 강의 들었을 텐데, 이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는 이제 자기장이 필요하고, 자기장을 만드는 것은 이제 코일이 필요한데, 코일을 초전도체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초전도를 좀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핵융합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초전도 현상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이렇게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입니다. 요게 고온 초전도체이고 액체 질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요게 자석인데, 자석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고, 많이 보셨겠죠? 자석을 탁 쳐도 이게 도망가고 여기서 뱅글뱅글 돕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먼저 좀 소개하겠고, 그 다음에 초전도 현상은 이제 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전도체의 이제 종류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초전도 상태를 결정하는 세 가지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초전도 응용 분야는 그냥 슬쩍 그림만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초전도 현상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이야기할 마그네틱 레비테이션 같은 그런 현상이고, 첫 번째로 초전도라는 것이 이게 슈퍼 컨덕터이기 때문에 컨덕터보다 훨씬 뛰어난 컨덕터죠. 그래서 초월하는, 전도체를 초월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저항을 측정해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를 여러 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금속은 이렇게 저항이 감소하고, 반도체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저항이 익스포넨셜리 증가합니다. 초전도체는 일반 금속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저항이 0이 되는데, 이 0이 되는 온도를 이제 임계 온도 TC라고 합니다. 그래서 T가 TC보다 낮을 때는 보통 저항이라고 해도 되고, 좀 유식한 말로 하면 resistivity가 0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측정한 고온 초전도 방막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온도이고 이게 레지스턴스인데 200옴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한 89도에서 완전히 저항이 0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임계 온도는 이 그림을 보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디가 이제 저항이 0이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게 완전 반자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말이 자속을 배척한다, 쫓아낸다 이런 걸로 쓰는데, 이제 마이스라는 사람이 이 효과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스노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두 가지 성질은 하나는 퍼펙트 컨덕터이고 두 번째는 마이스노 효과입니다. 이것은 이제 초전도체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이 마이스너 효과가 어떤 거냐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이 초전도체입니다.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이렇게 냉각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외부 자기장이 가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금속 내부로는 자성체가 아닌 이상에는 외부 자기장이 그냥 자기 집 드나듯이 아주 그냥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자성체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전도체는 자성체가 아닌 일반 금속류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그냥 쑥쑥쑥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거를 냉각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DC 이하에서는 안에 있는 이 자기력선들이 밖으로 다 쫓겨납니다. 우리가 이걸
플럭스 익스펄션, 영어로 익스펄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내부에는 자속이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냉각을 하고 난 뒤, 이거는 이제 자기장을 상온에서 건 다음에 이렇게 내린 것이고, 혹은 저온 상태에서 내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도 역시 자기장은 초전도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전도 바이슨의 효과라는 것은 이 초전도체 내부의 자속 혹은 자기장이 0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런데 내부의 자기장이라는 것은 이제 0이 되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그 자기장의 정의를 보면은 어떤 물질의 자기장은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과 시료의 자기화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최종 자기장, 우리가 말하는 자기장의 정의가 되겠죠. 그런데 그 최종 자기장이 이제 그 초전도체 내부에서는 0이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 그 시료의 자기화가 외부 자기장과 완전히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M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물질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모두 자화가 되는데, 이제 자화가 되는 특성이 아주 세면은 뭐 철 같은 강자성이고, 알루미늄처럼은 자기장을 걸면 아주 약하게 자화가 되었다가 또 자기장을 끄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 상자성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약한 자기장을 걸면은 아주 약하게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물질도 있는데, 초전도체는 걸어준 자기장만큼 자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반자성 중에서도 완전하다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내부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 반자성이고, 이 그 정의에서 보게 되면은 요 식으로 M은 마이너스 H다. 이렇게, 이게 완전 반자성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의 가장 두 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기부상 같은 그림인데, 이제 이 그림이 초전도체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초전도체에 이 자석의 이미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석이 서로 밀어내니까 이게 공중에 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석 두 개를 이렇게 S극, S극을 마주치면은 이게 밀어내긴 하지만 이거는 불안하게 그냥 다시 뒤집어집니다. 그렇지만 초전도체인 경우에는 이게 뒤집어지지 않고 스테이블하게 안전한 상태에 있게 돼요.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완전 반자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내가 후반에 나올 플럭스 스피닝이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반자성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언스테이블하게 좌석 돌아버리는데, 안 돌아버리고 이렇게 계속 여기서 그냥 조금 움직여도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왔다 갔다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플럭스 스피닝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반자성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약간은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초전도의 이제 현상은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저항이 완전히 0이 되고, 두 번째는 초전도 내부에 자기 자속이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면은 그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실제로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게 자속이 0이 되느냐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전기 저항이 어떻게 0이 되는지에 대한 그냥 슬쩍 아이디어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 현상은 첫째로는 이렇게 일렉트론 두 개가 페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론을 계산한 사람을 이름을 따서 쿠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쿠퍼 페어라고 합니다. 쿠퍼 일렉트론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렉트론이 자유전자 두 개가 있으면 굉장히 강한 쿨롱 청력 때문에 밀어냅니다. 그런데 전하가 그냥 공간에 두 개 있으면, 이게 금속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일렉트론들은 거의
쿨롱 인터랙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금속 내부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전자가 있는 만큼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이온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들하고 전자들하고 이렇게 뭐 해보면은 뭐 스크린 효과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전자 모델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금속 내부의 전자들은 비록 전자와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지만 중간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전자가 다른 전자를 볼 때 금속 내에서는 서로 쿨롱 인터랙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얼하게는 이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전자와 전자는 서로 쿨롱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는데 실제로는 있으니까 이제 그 약한 쿨롱 인터랙션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거는 빈 공간에 있는 두 개의 전자와 금속 내에 있는 두 개의 전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금속 내부는 뭐가 있다고? 플러스 이온들이 분포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이고 이온들은 플러스 전하니까 전자가 이온 사이를 지나가면은 이온들이 전자 쪽으로 끌리게 됩니다. 비록 미약하나마 끌립니다.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의 질량과 그 다음에 이온의 질량을 보면은 이온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수천 배, 뭐 거의 뭐 만 배씩 이렇게 무겁겠죠. 무겁기 때문에 이놈은 그 관성 혹은 뭐 의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전자는 재빨리 움직입니다. 그럼 전자가 싹 지나가고 나면은 이놈은 전자를 보고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기 전에 다른 전자가 여기를 보니까 요 전자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요게 이온들이 다른 이온보다 좀 더 여기가 더 밀도가 높다는 거죠. 이 전자는 벌써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이 전자가 볼 때는 여기에 이온들이 많이 모여 있네. 그러니까 이 전자는 이쪽으로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던 전자가 양의 전하, 그러니까 이온들의 양의 전하를 좀 더 띄니까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쪽으로 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의 전자 사이에 알짜 인력이 작용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가면 이놈이 뭔가 페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실제로 이건 아주 심플한 모델이고 실제로는 엄밀하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자와 전자 사이에 어떻게 인력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인력이 생기는데 이 인력은 뭐를 매개로 하느냐 하면 이온의 움직임을 매개로 해야 돼요. 중간에 이 플러스 이온이 없으면 전자 사이 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이온이 좀 천천히 움직여주니까 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 이 전자가 지나가더라도 이 전자는 이 위치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전자와 이 전자가 어떤 하나의 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모든 경우에도 이런 인력은 미약하지만 모든 금속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T10보다 낮아지면은 어떤 물질에서는 초전도체라는 물질은 이 인력이 실제로 에너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이 청력에 의한 에너지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냥 원래 금속은 전자 하나하나가 완전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고 쌍을 이루는 게 에너지가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상전이를 했다는 것은 이제 온도가 내려갈수록 뭔가 에너지가 더 안정한 상태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안정한 에너지 상태가 되는 경우가 바로 그 쿠퍼 페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격자의 운동을 매개로, 격자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영어로 포논이라고 합니다. 그 포논의 매개로 전자들이 이렇게 쌍을 이룬다는 게 그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자 쌍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제 이게 1차원 뭐 그림, 아니 3차원 그림도 이렇습니다. 3차원에서 보면 고체 물리를 배워야지 알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전자의 그 상태 밀도이고 이거는 그 페르미 에너지인데 그 일반적으로는 전자가 여기에 뭐 그냥 페르미 에너지까지 꾹 차 있는데 초전도가 되면서 이 페르미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아까처럼 쌍을 이루게 됩니다. 쌍을 이루게 되면은 이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아까 여기 거기 꽉 차 있다가 이제는 이게 쑥 낮아지는 대신에 이놈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야지 이놈 전자들이 여기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상태가 되고, 이 위에하고 아래 사이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 갭, 반도체처럼 에너지 갭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초전도체의 특징이고, 이 에너지 갭 때문에, 이 에너지 갭 때문에, 초전도 전자쌍이 움직일 때 그 초전도체의 저항이 0이 된다는 거를 이제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0인 이유를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이 0이 되는 이유를 말하는 방법은 이거보다 다른 가지가 쭉 있겠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이제 제가 일반 전자하고 쿠퍼 페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어요. 일반 전자는 이제 보통 K라는 전자가 가다가 이제 그 저항이 일어난 가장 주된 이유는 스캐터링입니다. 산란이 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그 격자의 진동에 의해서 산란이 됩니다. 즉 Q는 포논인데 이 포논에 의해서 산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이 K 플러스 Q는 새로운 K 프라임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이 K 방향으로 가다가 산란되면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쪽 방향, 이렇게 가다가 이쪽 발로 꺾이는 거죠. 또 산란되면 이렇게 꺾이고, 심한 경우에는 뭐 180도 뒤로 꺾이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전자의 산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도 계속 산란돼서 뒤로 좀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전류가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고 이제 저항을 느끼는 거죠. 이게 그 일반 도체에서 저항이 나타나는 근원입니다. 전자의 산란이 가다가 이제 튕겨나고 우리가 일반 물리책에서 보면 그렇게 배우죠. 전자 가다가 뒤에 산란되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바로 싹 못 가고 저항 없이 못 가고 그게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쿠퍼 페어는 이제 페어가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항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K라는 운동량을 가진 전자는 마이너스 K라는 운동량을 가진 전자와 페어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은 뭐 그 앞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론적인 개념하고 뭐 공부를 고체 물리에 좀 어느 정도 달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K와 K, 마이너스 K는 하나의 페어를 이룹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 K가 똑같은 Q의 그 포논에 의해서 스캐터가 되면 K'이 되겠죠. K'이 되면은 이 K'은 이놈이 또 마이너스 Q로 스캐터 돼서 마이너스 K'이 되는 그런 페어로 하나의 또 새로운 페어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K는 어디 갔느냐? 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또 다른 게 여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계속 산란이, 그러니까 Q에 대해 산란이 나더라도 만약 K가 K' 가면 여기 빈 자리 되고 마이너스 K가 또 어디로 가, 뭐 다른 데로 가도 괜찮습니다. 가도 괜찮으면 여기 빈 자리 되면은 여기 해당되는 또 다른 전자들이 또 다른 데서 또 산란돼서 이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결국은 K'이라는 이런 페어가 항상 유지되고 K' 마이너스 K'이라는 그 페어가 항상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란이 이 K 더하기 K'은 0이 되고 만약에 여기 알짜 운동량이 있다면은 그것은 산란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Q라는 이런 산란이 하나만 있으면은 K가 K'으로 변하지만 이제 K와 마이너스 K라는 그 두 개의 쌍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총 운동량 두
쿠퍼 페어 전체 그 전자 두 개의 운동량은 이제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란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류를 흘리더라도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K는 K'으로 가고 K와 K'의 크기는 같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갭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전부 다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그 에너지는 K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K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텅 비어 있지 않고 일반 전자처럼 여기가 금진의 상태가 아니면은 내 전자가 내 그 어떤 특정한 값보다 더 큰 값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그게 여기 이게 K가 K'이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K가 K'이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이 K와 K'의 크기가 같은 것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허용된 상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에 허용된 상태, 밑에는 꽉 차 있어가지고 내가 산란해서 갈 수가 없는데 산란해서 가려면은 그 전자가 K라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K로 K'로 가려면 K'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퍼미온은 그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에 같은 자리에 두 개의 상태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상태를 이게 원래 유의가 가능하다면은 이게 위에 가서 뭐 전도 쌍이 깨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K' 크기는 다 똑같은 이런 쿠퍼 페어가 형성돼 가지고 이놈들은 똑같은 산란이 있더라도 페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저게 되지 않습니다. 그 운동량이 이제 보존되고 운동량이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은 저항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전도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전도 종류는 이제 아까 마이스너라는 거가 있습니다. 마이스너 이펙트 효과를 식으로 나타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은 마이너스 H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장을 무조건 많이 걸어준다고 항상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장을 걸다 보면은 초전도체가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 자기장을 우리가 임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M은 마이너스 H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게 H고 이게 마이너스 M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직선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M은 H니까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다가 어떤 그 임계 자기장에서는 이게 딱 완전히, 일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지금, H가 0부터 HC까지의 상태의 이 내부에는 완전 반자성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제1종 초전도체라고 하고 1종 초전도체는 주로 그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인디움, 틴, 머큐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요건 계속 일종 초전도체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 임계 자기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이스너 상태가 유지되다가 임계 자기장이 되면은 안에 완전히 그 자속이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게 되는 그렇게 깨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종 초전도체는 실제로 독감하게도 쓰지 않고 이거는 연구용으로만 쓰이지 응용에는 전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톨로이달 코일이나 그런 데 쓰이는 초전도체의 선제는 다 2종 초전도체를 사용합니다. 2종 초전도체는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이게 이제 자기장이 작을 때는 마이스너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부에 그가 완전 반자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장을 좀 더 크게 하면은 이 내부로 일부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자기장보다 완전히 커지게 되면은 자속이 완전히 그냥 통과해버리는 정상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이 마이스너 상태와 정상 상태의 그 중간쯤 되는 혼합 상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전도체가
외부의 자기장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종 초전도체, 이제 보통 고온 초전도체나 뭐 아니면 나이비움 타이타늄이나 나이비움 리틴도 어떤 그 자기장 HC1하고 HC2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는 자속이 초전도 내부에 부분적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HC1까지는 마이너스 상태가 뭐 마이너스 M은 H가 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서서히 계속 이게 그 하나씩 자속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이게 이제 그 완전 반장성이 조금씩 이제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히다가 결국 다 먹히면은 완전히 정상 상태가 되고 그때를 이제 임계자기장, 이건 상부, 이건 하부 임계자기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 온도에 대해서 이게 자기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온도, 예를 들어서 이게 TC 중간에서 어떤 내가 이렇게 자기장을 가한다고 합시다. 가하게 되면 처음에는 반자성 상태가 되다가 어떤 온도, HC1을 넘으면은 혼합 상태가 되다가 쭉 올라가다가 요 자기장이 되면은 그보다 커지면은 정상 상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혼합 상태에서는 아까 이렇게 초전도체 내부로 자속이 이제 제일 먼저 하나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오고 들어오게 되는 것은 외부의 자기장을 점점 증가하면 아까 자기장의 압력이라고 이제 여러분 배웠습니까? 이게 외부의 자기장이 커지면 그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압력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자속 저게 많으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밀어 넣는 거죠. 이제 초전도체가 버티다가 이제 이거를 하나씩 이제 집어넣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요것이 보면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로 단자속이 뭐 어쨌든 이게 전체가 어쨌든 가운데는 이게 초전도가 아니고 정상 상태, 노말코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둘러싼 초전류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는 이게 초전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초전도가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걸 우리가 볼텍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초전류가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볼텍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게 빙글빙글 도는데, 원래 이 볼텍스 하나도 없으면은 이 초전도 세기가 없으면 일정할 텐데, 이게 볼텍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볼텍스 내부 중심은 초전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볼텍스 또 사이사이에서는 다시 원래로 갔다가 또 볼텍스가 있는 중심에서는 또 사라지고,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확대한 건데, 요 볼텍스의 지름은 이제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2배 크시라는 값으로 주어지고, 이 전체의 이건 자기장이 침투인데, 자기장이 그러니까 볼텍스 센터에는 제일 크고, 바깥으로 갈수록 이렇게 약해지는데, 요 크기를 우리가 침투 깊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볼텍스 하나당 자속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것은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딱 요 값만 지나지, 이거의 이거 하나나, 2개나, 3배는 보통 2개 정도는 관측이 되는데, 대부분 이 하나로 지납니다. 볼텍스 하나당 요거 하나에 해당되는 자속이 지납니다. 이 자속은 이제 웨버 단위로 쓰니까 2 곱하기 10의 15승 웨버로 이제 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볼텍스 하나당 자속인데, 이제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으면 요거의 총 자속은 10개 곱하기 파이노트가 되는 거죠. 자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기장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자속을 나타내는 건데 단위 면적당 자속입니다. 1제곱미터당 얼마냐. 자속의 단위는 웨버이고 1제곱미터당 1웨버는 이제 우리가 1테슬라라고 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볼텍스가 단위 면적당 n개가 있으면은 하나당 자속이 파이노트이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를 통과하는 자속 밀도는 N 곱하기 파이 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텍스 크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노멀 코어 반경은 이제 그 c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초전도체 coherence length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coherence length는 이 일렉트론 이제 두 개 일렉트론 페어가 이 그 이온의 운동을 매개로 하나의 페어가 되는데 대충 이 페어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coherence length. 이거는 이제 물질에 따라 다른데 보통 뭐 한 50나노메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100나노메타짜리도 있고 이거는 그래서 뭐 더 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전자는 볼 수 없지만 이 coherence length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볼텍스의 위치를 볼 수 있고 볼텍스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텍스의 존재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확실한 거죠. 자기장 침투 깊이는 이제 초전도체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H 가다가 내부에서 0으로 탁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익스포넨셜리 감소할 때, 요게 2분의 1만큼 떨어지는 요까지 거리를 우리가 하는데 요것이 이제 볼텍스의 크기, 그 다음에 코어는 가간, 그러니까 코헤런스 랭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제 그 1종과 2종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1종 초전도체는 그 혼합 상태가 없는 거고 2종 초전도체는 이제 혼합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볼텍스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뭐 핵융합이든 모든 응용하는 와이어는 전부 다 혼합 상태에서 사용합니다. 그 마이스너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뒤에 모든 응용 거의 한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보통 선제로 핵융합은 다 혼합 상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초전도 상태를 결정하는 이제 세 가지 이제 물리량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온도가 TC보다 아래일 때만 초전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초전도는 또 이렇게 자기장을 또 세게 걸어주면은 역시 초전도체가 깨집니다. 이제 뭐 아까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그냥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류를 많이 흘려도 초전도체는 역시 깨집니다. 그래서 초전도 상태를 결정하는 그 세 가지 물리량은 T와 온도와 자기장과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개의 축이니까 두 개만 알면 하나는 종속 변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측정은 해야 되지만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따라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는데 요 공면에 뭐 물론 내일도 이 그림을 보시게 될 텐데 내부는 초전 상태이고 어떤 파라미터들이 이 그 공면의 외부에 있으면은 이제 일반 정상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TC는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TC는 저항이 탁 떨어지는 거니까 뭐 누가 봐도 TC는 몇 도라는 거는 측정만 하면 딱 나옵니다. 그럼 HC2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HC2라는 거는 아까 아까 그 자화가 0이 되는 그런 건데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게 이종 초전도체에서 이 반자성이 이제 마이스너 상태에서는 이렇게 크다가 그 다음에는 그 볼텍스가 들어오면서 이 반자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자성이 완전히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자기장이 마음대로 그냥 이 초전도체를 통과하는 이 자기장의 크기를 우리가 그 상부인계 자기장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이 상부인계 자기장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해석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즉 상부인계 자기장은 결국 혼합 상태에서 제일 HC1이라는 그 자기장보다 크게 되면은 볼텍스 하나 딱 들어오죠. 그럼 자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기장이 좀 더 커지면 두 개 들어오고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안에 뭡니까? 초전도체 내부에 볼텍스가 차는데 언제까지 찰 수 있느냐?
이게 전체로 코어로 단전이 노멀 코어는 이제 노멀 초전도체가 아닌데 그거로 꽉 찰 때까지 차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바로 일반 금속이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코어로 이 초전도체를 다 코어는 일반 상태인데 그 정상 상태인데 이 정상 상태 그 일반 금속 상태로 초전도체를 다 덮어버렸으니까 이 초전도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상부인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부인계 자기장인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코어 하나의 그 반지름이 크시 코히런스 랭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코어의 면적은 뭐가 됩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크시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HEC2에서는 이 코어로 노멀 코어로 꽉 차 있으니까 완전 덮여 있다면은 그 밀도 단위 면적당 밀도는 1이라는 면적 나누기 파이 이 면적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볼텍스 전체의 밀도가 됩니다. 맞아요. 1이라는 면적, 코어 하나의 면적이 파이 크시 제곱이고 내가 단위 면적이 1이니까 그 안에 단위 면적당 안에 있는 노멀 코어의 숫자 HC2에서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죠. 그게 바로 1 나누기 파이 크시 제곱이죠. 1이 면적 나누기 하나당 면적을 하면 개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멀 코어 하나당 자속은 얼마냐? 그래서 파이노트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럼 이때 자기장은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 밀도 곱하기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CGS를 갑자기 썼는데 이게 뮤제로 해가지고 뭐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MKS로 바꾸면은 이게 B가 됩니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밀도에다가 파이 크시 제곱분의 1 곱하기 자속을 곱하면은 이게 바로 이때의 자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이죠.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가 파이 노트 나누기 파이 크시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HC2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볼텍스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전체가 초전도체가 이제 초전도와 자성은 서로 상극입니다. 밀어내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말려고 자꾸 밀어내는데 초전도체가 힘에 붙여가지고 결국은 내가 마그네틱 플럭스를 자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옛날에 낙타가 꼬리부터 넣고 해가지고 텐트 그런 거 압니까?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텐트에 있는데 추운 날인데 낙타가 내가 추우니까 꼬리만 제발 좀 따뜻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꼬리 제발 좀 넣어라. 안 되겠다. 내 발도 좀 넣자. 뒷발 넣고 또 뒷발 넣고 결국은 텐트 안에 낙타가 들어가고 사람 쫓겨났어요. 예. 이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볼텍스가 제일 처음에 아이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점점 볼텍스 들어오면 초전도체는 점점 힘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게 꽉 차게 되면은 초전도체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것을 좀 더 엄밀하게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거에서 단지 2분의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물론 우리가 할 때는 이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동그라미로 맸으니까 다 덮지는 못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인계 장기장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핵융합에서 다루는 나이비움 3틴이나 나이비움 타이테늄 엘로이는 이방성이 없습니다. 다 등방성인데 이제 고온 초전도체는 이방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죠.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온도 했고 이제 인계 자기장 했고 인계 전류 밀도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의되느냐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적 인계 밀도는 Depairing Critical Current Density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를 깨는 거죠. 쿠퍼 페어를 깨는 건데 이제 쿠퍼 페어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클래시컬하게 보면은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ns는 전자의 개수 혹은 이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총 에너지가 되겠죠. 실제로 그죠? 쿠퍼 페어의 개수를 하면은 이게 또 여기 일을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초전도체가 아까 말씀드린 쿠퍼 페어를 이루면서 초전도체는 TCR에서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 낮아지는 에너지의 크기가 아까 임계 이게 서모다이내믹 어쨌든 이런 임계 HC라는 게 또 하나 있어가지고 2분의 HC의 좀 이건 자기 에너지죠.
자기 에너지 크기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은 안 드릴 텐데 어쨌든 초전도체와 일반 상태는 에너지가 초전도 상태가 더 낮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냐? μ0 2분의 hc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초전도 후보폐의 운동 에너지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점점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다 커가지고 일반 상태까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초전도체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흘릴 수 있는 전류, V는 결국은 뭡니까? 속도는 결국 전류 밀도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페어링 인객 커런트를, 그런 덴시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이거는 보통 1제곱미터당 10의 12승 암페어, 센티미터로 하면 10의 8승 암페어 센티미터가 됩니다. 1cm 제곱에 10의 8승 암페어, 그러니까를 흘릴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초전도체를 만들어 인계 전류 밀도를 재보면은 저 디페어링 커런트에 가기도 전에 한 100배 아래서 초전도체가 깨집니다. 그 깨지는 그때의 인계 전류 밀도를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해서 쓰는 실제 인계 전류 밀도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Defining Critical Current Density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초전도 자석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TC도 중요하고 임계, 상부임계 장기장인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Defining Critical Current Density,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자석의 크기, 자석을 얼마만큼 내가 자기장을 크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하죠. 지금 여기에 로렌츠 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 전자계 배우는 로렌츠 포스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그냥 같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진짜 로렌츠 포스 덴시티는 J 크로스 B입니다. 그러니까 F는 QVB인데 V는 J이고 B는 이제 그거니까 J 크로스 B를 덴시티라고 하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속 밀도가 그 자기장이 바로 N 파이 노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N 파이 노트라 이건 좀 N을 안 써도 되는데 자속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지금 내가 지오메트리는 초전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그 수직으로 자기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수직으로 있지 않으면 또 다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요런 바에서 로렌츠 포스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가 받느냐? 볼텍스가 받게 되는 거죠. 볼텍스 하나가 자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외부에서 초전도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자석을 만들면은 자석에 전류가 흐르면은 그 전류에서 자기장이 형성돼요. 그 자기장이 있고 내가 또 전류를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석에서는 요것은 우리가 이 자기장은 내가 흘려준 전류에서 만든 자기장이고 이건 내가 흘려준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흘려준 자기장과 그러니까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내 전류가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코일로 만들면. 코일을 안 만들면 괜찮은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다 이렇게 코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이 힘을 받게 됩니다. 볼텍스가 움직이면은 전류 방향으로 이런 식에 의해 가지고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이 B 크로스 V라는 게 이제 이거는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정성적으로 설명하면은 볼텍스가 움직인다는 거는 뭐가 움직이냐 하면 자속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어떤 이 점에 자속이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 점에서 그 자속을 관측하면 자속이 제일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움직여 버티니까 자속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또 자속이 오죠. 자속이 변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매크로스코픽한 식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움직이면 무조건 전기장이 생깁니다. 전기장이 생기는데 그게 전기장이 해필 무슨 방향으로? 전류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에서 혼합 상태에서 볼텍스가 전류를 흘리면은 볼텍스는 무조건 힘을 받고 그 움직이기만 하면은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비록 초전도체가 초전도성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저항이 0인 전선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텍스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엔지니어입니다. 이게 피직스가 아니고 엔지니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메탈러지 하는 사람들이, 금속 하는 사람들이, 혹은 뭐 제조하는 사람들이 볼텍스를 좀 고정시켜보자 하는 겁니다. 원리는 이제 단순합니다. 그 고정시키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볼텍스 피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볼텍스 피닝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실제 임계 전류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보통 볼텍스 피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같으니까. 임퓨리티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나이오비움하고 타이타늄 알로이가 그 초전도에 그 쓰이는데, 그 타이타늄이 그 임퓨리티로 들어가죠. 나이오비움 초전도체고 타이타늄 금속입니다. 그건 왜 넣느냐? 이게 임퓨리티로 넣습니다. 그 바로 볼텍스 피닝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나이오비움만 쓰면은 나이온 타이타늄 와이어를 우리가 그 초전도 자석의 그 코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타이타늄을 넣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초전도체입니다. 자기장은 초전도체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내가 스냅샷으로 2개의 볼텍스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2개의 볼텍스가 지나가는데 중간 내부는 뭡니까? 노멀 상태죠.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바깥쪽은 뭡니까? 초전도를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놈하고 요거는 그냥 초전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볼텍스가 초전도체 내부에 존재하려면은 원래 초전도, 애꿎은 초전도를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노멀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볼텍스 상태가 중간에 그 코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초전도 상태로 안전하게 된 놈을 애꿎어 그 잠에 자는 놈을 시끄럽게 깨워가지고 이 노멀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볼텍스가 어떤 여기 임퓨리티가 있다고 합시다. 이건 원래 뭐였으냐? 원래 정상 상태야. 이 초전도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 나는 저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초전도 괜히 에너지가 낮은 초전도 상태를 깨가지고 노멀 상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개 중에 나는 어디에 가는 게 더 좋겠냐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이 플럭스 라인 에너지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코어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포텐셜 개념으로 보면은 이런 포텐셜 웰 속에 있는 거고, 이건 포텐셜 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있으면 왜냐하면 에너지가 더 낮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애꿎게 이 초전도체를 노멀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듭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요 에너지예요. 아까 2분의 1 뮤0 HC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요때 노멀 코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코어의 여기 반경, thickness, 요게 바로 이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되겠죠. 요거는 단위 부피당 이제 컨덴세이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전도체와 일반 상태의 그 에너지 차이고, 요거는 노멀 코어의 부피입니다. 요만큼 에너지는 여기는 덜 필요하니까 여기에 비해서 이놈은 에너지가 요만큼 더 낮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더 안정하겠죠. 그럼 이게 플럭스 피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류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아까 어떤 이게 임퓨리티가 뭐 두께 전체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종류가 많을 거잖아요. 내가 뭐 엔지니어링에서는 똑같은 걸 넣고 싶지만,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떤 이제 임퓨리티, 그러니까 임퓨리티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 깊이가 바로 우리가 이제 아까 코어 피닝 에너지, 코어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노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 에너지가 요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온도가 있으면 열 에너지는 서멀 액티베이션은 이걸 자꾸 밖으로 서멀 에너지에서 밖으로 튀어나가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서멀 액티베이션은
액티베이션은 이게 익스포넨셜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 오버 KT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볼츠만 그 디스트리뷰션이 해가지고 참 통계해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가는 확률은 이 깊어질수록 익스포넨셜이 감소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없을 때는 깊은 놈은 온도가 어느 정도 돼도 못 나가죠. 아예 밖에 있습니다. 얕은 데 있는 놈은 오른쪽으로 가는 놈도 있을 거고 왼쪽으로 가는 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당연히 전체적으로 평균하면은 이제 알짜 움직임이 뭐 없겠죠. 물론 이게 움직이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뭐 일반 물리 역학에서 배우면은 이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가 힘이죠. 그럼 내가 포텐셜에 머물려고 하는 힘을 그러니까 내가 불순물에 계속 이 자리에 남아있겠다고 버티는 힘을 우리가 피닝 포스라고, 피닝 포스는 당연히 이 포텐셜 웰의 그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까 피닝 에너지의 그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피닝 포텐셜이 있으면은 이제 피닝 포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전류를 흘린다는 건 뭐냐? 이 로렌츠 힘이라는 것은 이 피닝 포텐셜을 이렇게 기울이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는 피닝 포텐셜을 이렇게 기울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이 안에 박혀 있던 볼텍스들이 다 튀어나오겠죠. 결국은 아주 기울여 버리죠. 어느 정도 기울이면은 약하게 잡혀 있는 놈들부터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튀어나올 때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뭐 서멀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오른쪽 왼쪽 가는 그 확률이 똑같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면 뚜루룩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그럼 이게 서멀 액티베이션 때 나오면은 이거는 위로 다시 다 어떻게 뭐 밑으로 우르르 굴러가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렌츠 포스가 이 피닝 포스보다 작더라도 그 서멀리 어시스티드 플럭스 크립이랍니다. 이걸 이제 플럭스가 기어간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로렌츠 포스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이게 이렇게 그 애기가 기어가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렇게 크립 그러니까 기어간다는 거죠. 크립은 기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크립을 기어갈 때 로렌츠 힘만 되는 게 아니고 서멀 액티베이션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로렌츠 포스가 피닝 포스보다 훨씬 크게 되면 이제는 한번 나오면 우르르 그냥 플로우처럼 물처럼 볼텍스가 흘러가 버립니다. 볼텍스가 흘러가면 안 되죠. 그건 전원도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이 인계전류 측정한 건데 이게 전압이고 전류입니다. 전류를 쭉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전압이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나와가지고 확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대충 우리가 보통 인계전류를 정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거 기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전압이 여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기기로 측정을 해야 되니까 볼티지 기준을 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21.43이라는 암페어로 우리가 그냥 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벌써 볼텍스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플럭스 플로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플로우가 완전히 이 기울기가 확 기울어져 가지고 완전 와르르 다 쏟아내는 거고 이 아랫부분은 서멀리 어시스트 플럭스 크립이라는 쪽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선재를 내가 사용을 하려면은 인계 전류가 21A 해서 21A를 흘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얼마 흘려야 되겠어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 10A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인계전류 밀도가, 인계전류가 이 코일은 얼마라고 공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계 표준화해서 이게 뭐 1마이크로볼트, 뭐 1cm당 1마이크로볼트가 걸렸을 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뭐 10kA다 해서 난 10kA 쓰면 안 되죠. 실제로 작동은 500A, 아니다, 50kA 이하에서 사용을 하게 아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열이 나서 초전도체가 다 그냥 폭발하겠죠. 퀸칭은 폭발이죠. 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전도 전체의 그 기본적인 것은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전도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 현상이 쿠퍼 페어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그다음에 인계전류, 인계자기장인데 인계자기장은 또 어떤 의미냐? 인계자기장은 노멀 코어가 볼텍스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전도체가 전체가 노멀 코어를 덮이는 경우고, 인계전류는 이게 저기에 의해 가지고 피닝에서 이게 저거가 되는 거죠. 피닝이 되는데 그러니까 피닝 힘을 크게 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인계전류 밀도가 커집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이제 뭐 응용 분야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로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우리가 다 사용합니다. 하는 이유는 토카마계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에너지 적게 들고 크기 무게가 훨씬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니까 비싼 냉매를 써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이게 비스코 테이프인데 좋은 전원체 테이프 요 4가닥만 있으면 굴이 이만큼의 흐르는 전류를 충분히 흘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퀴벌런트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그런데 실제로 와이어를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가 케이블을 만들면은 이 케이블을 감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가닥이 2개 올 3개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교류를 부르는 삼상이냐 단상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리퀴드 나이트로젠이 들은 걸 해야 되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크기는 구리만큼 커져요. 이만큼 큽니다. 케이블 보면 이만큼 큽니다. 저도 해놓으면. 다만 이제 열 손실이 이제 무시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냉동을 하고 이제 자석 만드는데 제일 많이 쓰이죠. MRI, NMR, 핵융합 발전, 자기부상 열차도 있는데 자기부상 열차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석과 초전도 사이에 반발력으로 일어난 건데 기차 안에 초전도 자석이 있고 레일이 있는데 이 레일이 자석이 아닙니다. 레일은 그냥 알루미늄이나 철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나가면서 레일에 이렇게 교류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이게 일단 띄우는 것은 에디 커런트에서 뜹니다. 이거 움직이면 에디 커런트가 레일에 그게 행성이 되니까 위에 자기장하고 에디 커런트 때문에 이게 뜨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강한 니오디뷴륨 자석을 가지고 금속 표면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뭘 느낍니까? 반발력이 있습니다. 그거 해봤어요? 예. 강한 자석을 좋은 금속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자석이 되는 막 밀어내는 것들을 느끼죠. 에디 커런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디 커런트로 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또 교류를 걸면은 그게 이제 앞 추진력을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이거는 타입 2가 아니고 타입 1으로 조셉슨 접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나이온과 나이온 사이에 아주 얇은 옥사이드를 넣게 되면은 이 둘 사이를 통과하는 초전류는 요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의 함수로 되는데 이게 다닐 슬립 프라운호퍼 회절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과학에 나온 모양하고 이하고 100% 일치합니다. 만약에 이걸 2개를 만들면 조셉슨 접합을 2개를 만들어서 링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이중 슬립 간섭하고 똑같아요. 광학에. 그래서 요런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요걸 가지고 슈퍼컨덕팅 퀀텀 인터피어런스 디바이스 스퀴드라 하고 요것은 요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압이 이렇게 막 변하니까 단자속이 아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테슬라 퍼 미터 제곱인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가우스 9승 가우스 퍼 센티미터 제곱인 굉장히 작은 저겁니다. 자기장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에 한 100만 분의 1, 만분의 1쯤 되나요? 그 정도보다 작은 건데 그 하나만 들어도 그게 반 개만 들어도 이게 전압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자기장 센서로서는 스퀴드가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초전도를 써야 되고 이제 그런 저온에서 되는 거죠. 이것들은 제가 옛날에 이런 거 한다고 이런 로직을 만들면은 또 일반 실리콘보다 더 빠른 게이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리콘이 여기 바이폴라, 메세프트, 시모스 있는데 우리가 조셉슨 정션을 쓰면은 파워도 10마이크로와트 이하, 시간도 1피코세컨드 하기 때문에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한참 하다가 이제 돈이 끊겨서 그만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제적이죠. 실리콘하고 붙어가지고 초전도 너가
이론상으로 훌륭하지만 이거 만들고 그죠 하는 게 또 이제 돈 드니까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필터가 있으면 이 기지국에서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거 만든다 해가지고 이 회사 벤처 회사에 저는 이제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투자금도 못 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불행한 이 초전도 역사가 있습니다. 무접촉 베어링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고온 초전도체로. 자, 그러면 이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그 초전도체는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도체보다 이 슈퍼니까 우수한 특성을 지닙니다. MRI 자석, 토카막 자석, 미세 자기장 측정, 통신용 필터. 그러니까 뭐 도체가 들어가고 하는 데는 이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의 설비와 비교하여 경제성의 요구. 주로 냉각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자기장이 너무 세게, 예를 들어서 한 5테슬라 만들려면은 발전기가, 일반 전자 쓰면은 발전기가 집체 마탄, 아니면 뭐, 이 건물 마탄 있어요. 쿨링 시스템하고. 초전도는 한번 냉각만 잘 시키면은, 한번 전류를 흘리면은 계속 영원히 퍼페추얼리 흐르기 때문에 전류를 한번 제일 처음 흘려주고, 그 다음에 전류를 안 흘려줍니다. 다 빼버려요. 그냥 계속 그냥 도는 거예요. 병원 MRI 자석의 초전도, 여기는 어떻게 퍼페추얼 씁니까? 퍼시스턴 뭐 씁니까? 잘 모르겠는데, MRI 이런 데는 초전도 자석에 더 이상 전기가 밖에 외부 전원이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번 흘리고, 그 다음에 액체 헬륨만 계속 넣어주면은, 지구 역사가 가는 동안에는 계속 그게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MRI는 이제 그래서 비싸죠. 한번 찍는데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건 경제성 있는 데는 초전도 자석을 쓰고, 그냥 뭐 별로 경제성 없는 데는 전자석으로 대체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